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어느 외딴 마을에는 사시사철 바람이 머물다 가는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첩첩산중이라 해가 뜨는 시간보다 지는 시간이 훨씬 빨랐고 겨울이 되면 허리춤까지 눈이 쌓여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곤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이 낡은 집에는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박서방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남부럽지 않게 오순도순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물려받은 전답 하나 없이 소작을 붙여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지만 박서방은 언제나 허어 웃으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박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동지섣달 긴밤 내내 매서운 눈보라가 천지를 뒤흔들며 몰아치곤 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뒷산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져 산짐승들조차 굴 밖으로 나오기를 저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밤이었습니다. 박서방 부부는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깊어가는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지만 바깥의 사나운 바람 소리에 문득문득 가슴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혹여나 낡은 지붕의 이영이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려 했으나 아내가 감기라도 들까 염려하여 그저 묵묵히 귀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꽤 깊어 삼경쯤 되었을 무렵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거세어 살인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려 했으나 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간절하고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속 외딴 집에 이 늦은 시각, 더구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박서방은 순간 머리칼이 쭈뼛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가 배가 고파 민가로 내려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산속을 떠도는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어 박서방은 쥐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 역시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몸을 바짝 붙여왔습니다. 박서방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짐짓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방문을 향해 누구냐고 큰 소리로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한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소라는 목소리는 추위에 떨고 있는 듯 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묵직하고 힘이 실려 있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박서방은 망설였지만 인정 많은 성품 탓에 이 엄동설 안에 사람을 문 밖에 세워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길을 잃은 나그네라면 이 추위에 밖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니 일단 문을 열어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들고 마루로 나가 삐걱거리는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눈보라와 함께 하얀 눈을 뒤집어 쓴 거대한 형체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가 꽤나 큰 덩치를 가진 사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눈으로 하얗게 덮인 괴나리 보찜을 소중한 듯 품에 꼭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지키는 듯해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낯선 이의 등장이 내심 껄끄러웠으나 어서 들어오시지요. 누추하지만 찬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나지막이 내뱉고는 신발에 묻은 눈을 투박하게 털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가 들어오자 좁은 방 안이 꽉 차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아랫목을 치우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나그네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나그네는 삿갓을 벗어 한쪽에 두고 젖은 겉옷을 벗었으나 품에 안고 있던 보찜만은 절대 내려놓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호롱불 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매가 무척이나 날카로워 박서방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여 영락없는 떠돌이 신세 같았으나 풍기는 분위기는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처럼 단단하고 매서운 구석이 있어 박서방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어디서 오시는 길인데 이 험한 날씨에 산을 넘으셨소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나그네는 박서방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방 안을 한번 휘둘러 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농기구와 반쯤 비어있는 쌀독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아내의 반다지, 장롱에 머물 때마다 박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나그네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날이 저물어 불빛을 보고 찾아왔으니 폐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몸 좀 녹이고 가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어서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박서방은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기가 어려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나가 남은 찬밥이라도 데워오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방 안에는 박서방과 낯선 나그네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나그네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도적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경계하는 티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편안한 척하며 아랫목에 요를 펴주며 여기 따뜻한 곳에 앉아 온몸을 좀 녹이시지요. 라고 권했으나 나그네는 요 위에 앉으면서도 보찜을 움켜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그릇과 고구마 몇 개를 소반에 담아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내놓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어 미안해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나그네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귀한 음식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하며 숭늉 그릇을 비웠는데 그제야 박서방은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이나 말투를 보면 천한 사람은 아닌 듯하여 박서방은 자신의 의심이 지나쳤나 싶어 내심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나그네가 숭늉을 마시고 난 뒤 다시 보찜을 챙겨 품에 안는 모습을 보자 박서방의 의구심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보찜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인지, 혹시 훔친 물건이나 위험한 흉기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별별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슬쩍 보찜 쪽으로 눈길을 주며 짐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 벽에 기대어 놓으시지요. 주무시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이것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단호한 대답에 박서방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으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라니 금은보화라도 들어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라서 중요한 문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식사를 마친 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쉽사리 자리에 눕지 않고 벽에 기대어 앉은 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먼저 자는 척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앉아 눈치만 살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사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바깥의 눈보라 소리는 조금 잦아드는 듯 했으나 여전히 산골의 밤은 춥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 불빛이 가물가물해지자 방 안의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고 나그네의 그림자는 벽면 가득 거대하게 드리워져 마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에게 눈짓을 하여 건넌방으로 가서 자라고 신호를 보냈으나 아내는 남편 혼자 낯선 사람과 두는 것이 걱정되어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서방이 재차 눈을 부라리며 가라고 재촉한 뒤에야 아내는 못 이기는 척 일어나 건넌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나니 방 안의 정막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고 박서방과 나그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나그네는 박서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주인장,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주무시오. 나는 앉아서 잠시 눈만 붙이다 새벽같이 떠날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서방은 어찌 손님을 앉혀두고 주인만 편히 눕겠습니까? 같이 누우시지요. 라고 사양했으나 나그네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박서방은 이불을 펴고 눕는 시넷을 했지만 온 신경은 나그네의 일거수일투족에 곤두서 있어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그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오자 박서방은 살며시 눈을 뜨고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든 듯 했으나 여전히 양손은 보찜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보찜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하여 살금살금 기어가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만약 그가 깨어난다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그네의 품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언뜻 보인 것 같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예리한 단도의 손잡이였습니다.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숨을 멈추었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나그네가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닐 리는 없으니 분명 위험한 인물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밤을 어떻게 무사히 넘겨야 할지, 아내와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밖은 눈보라가 치는 한밤중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산 너머에 있어 도움을 청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제발 날이 밝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나그네가 깊이 잠들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든 줄 알았던 나그네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더니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는 박서방 쪽을 쏘아 보았습니다. 박서방은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는데 나그네의 눈빛은 호롱불빛을 받아 짐승의 눈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박서방이 깨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띠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박서방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나그네가 자신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다면 벌써 덤벼들었을 텐데 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차라리 아까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아니 아예 없는 척을 할 것을 하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긴 밤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그네를 감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컹컹 짖어대던 옆집 개소리마저 뚝 끊기고 세상은 온통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가끔씩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툭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고 박서방의 심장 소리는 귓가에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나그네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옆에 놓인 다듬이 방망이라도 잡고 대항하리라 마음먹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박서방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잠을 쫓으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그네가 다시 한번 부스럭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 나그네는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벗은 발로 소리 없이 마루를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뒷간에 가는 것이라면 마당으로 나갔을 텐데 굳이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 이상하여 박서방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부엌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고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서방의 머릿속에는 불현듯 나그네가 부엌에 있는 식칼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면 아끼던 쌀독을 뒤지거나 내일 아침 먹을거리에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방문을 열고 나갈 채비를 했는데 그때 부엌에서 나온 나그네가 이번에는 장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인 장독대 사이를 오가는 나그네의 검은 그림자는 마치 밤의 유령처럼 기괴하고 은밀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장독대 제일 큰 항아리 앞에서 멈춰서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고는 품에 안고 있던 보찜을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 뚜껑을 열려고 시도하는 듯 했는데 그 항아리는 박서방네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장이 들어있는 독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나그네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 없어 숨이 턱 막혀왔지만 섣불리 나갔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까 두려워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낯선 사내는 우리 집에 복을 가져온 손님일까요? 아니면 화를 부를 재앙일까요? 박서방의 긴 밤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골 마을의 새벽은 유난히 더디게 밝아왔고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은 푸르스름하고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박서방은 매탄 눈으로 윗목에 앉아 나그네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는 언제 밖을 다녀왔냐는 듯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지난밤 자신이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한 정신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는데 간밤에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어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명 나그네가 부엌과 장독대를 오가는 것을 보았는데 눈이 그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가 박서방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나그네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는데 밤새 웅크리고 자서인지 온몸에서 우두둑거리는 뼛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박서방에게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이었고 눈매는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눈이 많이 와서 길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은근슬쩍 떠나기를 재촉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더니 이런 눈길에 산을 넘다가는 조난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염치 없지만 눈이 좀 잦아들 때까지 며칠 더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눈보라가 치는 산속으로 사람을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억지 춘향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밥상 머리에서도 숨막히는 침묵은 계속되었는데 나그네는 밥을 먹으면서도 보찜을 무릎 옆에 딱 붙여두고 한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김치 한 조각을 더 놓아주려 다가가자 나그네가 움찔하며 몸을 피하는 바람에 밥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느라
애를 먹었고 국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나그네는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담뱃대를 물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해 보여 박서방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며 왜 하필 우리 집을 찾아와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이나 쐴 겸 마을 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마을길은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는 동네 노인 몇몇이 모여 눈을 치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박서방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 소식통이라 불리는 김노인이 대뜸 박서방에게 다가와 자네 집에 어젯밤 낯선 손님이 들었다며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산골마을이라 소문이 발보다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밤새 일어난 일을 벌써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박서방은 깜짝 놀라 어르신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김노인은 껄껄 웃으며 이 좁은 바닥에 숟가락 하나 바뀌는 것도 다 아는 처지인데 낯선 발자국이 자네 집 쪽으로 향했으니 모를 리가 있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그런데 박서방 조심하게나 요즘 산 너머 아랫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박서방이 무슨 소문이냐고 묻자 김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얼마 전부터 관아의 추격을 피해 도망친 화적패 잔당들이 이 근방산 속에 숨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겼으며 관군에게 뺏긴 물건을 되찾기 위해 민가에 숨어들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집에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큰 덩치, 날카로운 눈매, 품에 안고 있는 의문의 보찜, 그리고 밤중에 몰래 돌아다니던 행동까지 모든 것이 김 노인의 말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박서방은 김 노인에게 나그네의 인상차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그저 혹시 그놈들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노인은 혀를 차며 도적놈들이 오죽하겠나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을 위인들이지. 특히 재물을 탐하거나 숨겨둔 보물을 찾기 위해서라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서방은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고 집에 혼자 있을 아내 생각이 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김노인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허겁지겁 집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는데 눈길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박서방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나그네가 아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찜 속에 든 것이 훔친 작물이라 우리 집에 숨겨두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 집을 아지트로 삼아 다른 도적대를 불러들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대문을 들어서니 마당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박서방은 숨을 헐떡이며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방 안에는 아내가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나그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어디 갔소? 라고 다급하게 묻자 아내는 태연하게 뒤뜰에 가서 장작을 패주신다고 나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서방은 곧장 뒤뜰로 달려가 보니 나그네가 위롯을 벗어 던지고 도끼를 든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근육질 몸매와 능숙한 도끼질 솜씨는 평범한 농사꾼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힘이 넘치고 위협적이어서 박서방은 다시 한번 그가 도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박서방이 온 것을 눈치채고 잠시 손을 멈추더니 주인장, 마침 땔감이 부족해 보이길래 밥값이라도 할 겸 좀 패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 뻔뻔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박서방은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아이고 손님에게 어찌 이런 험한 일을 시킵니까라고 말하며 억지로 말리는 시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눈은 나그네가 벗어놓은 옷 가지 위에 올려진 그 문제의 보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일하는 중에도 보찜을 자신의 시야가 닿는 곳, 바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나그네가 장작을 패는 틈을 타 슬쩍 보찜 근처로 다가가 보려 했으나 나그네가 도끼를 번쩍 들어 올리며 거기 비키시오. 나무 파편이 봅니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치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살벌한 협박처럼 들렸고 박서방은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는 조금 풀리는 듯 했으나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다시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그네는 장작 패기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자신의 보찜을 풀지는 않고 겉면을 헝겊으로 닦아내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애지중지하는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를 부엌으로 불러내어 귓속말로 여보, 저 사람 아무래도 수상하오. 마을에서 들으니 도적대가 돌아다닌다는데 저 보찜 속에 흉기나 훔친 물건이 들었을지도 모르오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어머, 정말입니까? 어쩐지 눈빛이 무섭다 했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라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를 진정시키며 일단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하오. 자극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내가 계속 감시할 테니 당신은 문단속 잘하고 내 곁에 꼭 붙어 있으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는데 밥알이 모래알같이 느껴졌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저녁상 앞에서 나그네는 이 댁은 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주인장 내외분도 인심이 후하시고 혹시 집안에 귀하게 여기는 가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박서방과 아내는 동시에 얼어붙었고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그네는 박서방의 반응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며 아, 그렇습니까? 산속 외딴 집이라 혹시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말입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나는 너희가 숨기고 있는 것을 찾고 있다거나 거짓말해도 소용없다는 투로 들려 박서방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그네는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박서방은 그가 자는 척하며 또다시 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고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사랑방 문고리를 점검하고 부엌칼을 몰래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그네가 밤중에 들이닥칠 경우를 대비해 굵은 몽둥이 하나를 아랫목 이불 밑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지고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겼는데 오직 박서방네 집 사랑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벽에 귀를 대고 옆방인 사랑방의 동정을 살폈는데 나그네는 자지 않고 무언가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칼을 갈거나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듯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와 박서방의 피를 말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박서방은 숨을 멈추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그네가 밖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손에 보찜이 아닌 긴 작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마치 창이나 긴 검처럼 보였고
나그네는 그것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하늘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는 나그네의 모습은 마치 주술을 외우는 무당 같기도 하고 신호를 보내는 첩자 같기도 하여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다리가 떨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정신을 차리고 그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나그네는 마당을 천천히 돌며 집 울타리의 높이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 대문의 빗장을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이 도주로나 침입로를 확인하는 도적의 행동이었고 박서방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놈이 오늘 밤 동료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오늘 밤 우리를 해치고 달아나려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박서방은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흔들 깨워 여보,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으시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뒷산 오솔길로 도망쳐 김 노인댁으로 가시오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박서방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몽둥이를 손에 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나그네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마당에서의 이상한 행동을 멈추고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이번에는 손에 든 긴 막대기가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나그네는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용기를 내어 방문을 살짝 열고 마루로 나갔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 쪽으로 다가갔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부엌 안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부엌 바닥을 그 긴 막대기로 쑤셔보고 있었고 아궁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숨겨놓은 비상금이나 귀중품을 찾는 도둑처럼 그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고 집요했습니다. 박서방은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라 몽둥이를 쥔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나그네는 부엌에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는지 혀를 차며 밖으로 나왔고 박서방은 황급히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번에는 박서방이 숨어있는 장독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들릴 때마다 박서방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나그네는 장독대 앞에 멈춰서서 어제 만졌던 그 큰 간장독을 빤히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확실한데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탐욕스러움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나그네가 이 집에 대해 무언가 알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무언가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숨겨진 이야기나 원한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보찜을 가지러 사랑방으로 가려는 듯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박서방이 밟고 있던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밤에 그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나그네는 번개처럼 몸을 돌려 박서방이 숨어있는 곳을 노려보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나그네의 호통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박서방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꽉 쥐고 떨리는 다리로 장독대 뒤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그네는 박서방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는 듯 했으나 이내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주인장, 이 밤중에 안 주무시고 거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의 집 장독대를 뒤지던 사람이 주인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으나 그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박서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두 사내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의 기운이 감돌았고 눈보라는 다시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은 밤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고립된 집에서 박서방은 과연 이 수상한 나그네의 마수로부터 집과 아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박서방과 나그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매서운 눈보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박서방의 겁에 질린 표정을 읽었는지 이내 표정을 풀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는 아이고 주인장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을 좀 찾으러 나왔는데 어두워서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는데 부엌에 물동이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마당을 가로질러 장독대까지 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당장 그를 추궁했다가는 그가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흉기에 해를 입을까 두려워 짐짓 속는 척하며 물은 부엌 문 바로 옆 항아리에 있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군요. 제가 잠결이라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순순히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서방은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은 채 나그네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는 실험을 하고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뒤에도 박서방은 한참 동안 추위와 공포에 떨며 마당에 서 있었는데 그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위험한 인물을 집에서 내보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박서방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박서방은 아내가 더 겁을 먹을까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발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마을은 마치 거대한 설국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와 간밤에 나그네가 서성거렸던 장독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발자국을 덮어버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장 큰 간장도 뚜껑 주변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 틈새에 낀 눈이 쓸려나가 있었고 동옆에 흙이 조금 파헤쳐진 것을 본 박서방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찾으러 나온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분명 도간에 든 무언가를 확인하려 했던 도적의 소행임이 명백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마침 나그네는 아직 기침도 하지 않고 사랑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이 틈을 타서 김노인에게 다시 한번 달려가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눈이 허리까지 쌓여 꼼짝없이 고립된 처지라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집안에 도적을 들이고도 도망칠 수도 쫓아낼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에 박서방은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 밥상에 숟가락 하나라도 더 얹어주지 마시오. 알아서 나가게 해야 하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느릿느릿 일어난 나그네는 마루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야 오늘도 꼼짝없이 발이 묶이겠구려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박서방은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우리 형편이 어려워 더 이상 손님을 대접할 양식이 바닥나 가고 있습니다. 눈이 좀 잦아들면 바로 떠나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짐짓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박서방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며 밥값 걱정은 마시오. 내 섭섭지 않게 쳐드릴 테니 며칠만 더 묵어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는 박서방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는데 평범한 나그네가 저리 큰 돈을 가지고 다닐 리 없으니 분명 훔친 작물일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보찜을 풀어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서 보았던 뭉툭한 막대기가 아니라 길이가 한자 정도 되는 날카로운 단검이었습니다. 그는 숫돌을 꺼내어 쓱쓱 소리가 나도록 칼날을 갈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박서방 부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대낮에 남의 집 마루에 앉아 칼을 가는 나그네의 모습은 영락없는 강도의 모습이었고 이제 그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장롱 속에 숨겨둔 낫을 꺼내어 손에 쥐고 만약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오후 내내 나그네는 칼을 갈다가 다시 칼집에 넣고는 멍하니 마당의 장독대를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 큰 간장독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치 뚫어지게 쳐다보면 독안의 내용물이 보이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도대체 저 독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러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것으로 수십 년 묵은 시간장이 들어있을 뿐 특별한 보물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금괴라도 숨겨놓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마저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 지붕의 이영이 들썩거릴 정도였고 집 안은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아내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가야 했지만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박서방이 대신 부엌으로 나가 죽이라도 쑤어오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박서방은 나그네와 마주쳤는데 나그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주인장, 오늘 밤은 바람이 몹시 불 것 같소. 문단속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마치 오늘 밤 거사를 치를 테니 조심하라는 선전포고처럼 들려 박서방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상은 침묵 속에 차려졌고 나그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밥을 잘 비웠지만 박서방 부부는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나그네는 식사를 마치고 일찍 감치 사랑방으로 들어갔지만 박서방은 오늘 밤이야말로 사단이 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방 깊숙한 곳에 앉히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며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몸만 피하시오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였지만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는 마루 한 구석에 세워둔 지게 작대기를 단단히 움켜쥐고 어둠이 깔린 마당을 응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눈보라 소리는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추위도 잊은 채 사랑방 문을 노려보며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자정이 넘어가자 드디어 사랑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나그네가 밖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몸에 딱 붙는 복장을 한 채 허리춤에는 아까 갈아둔 단검을 차고 있었으며 손에는 보찜 대신 작은 삽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숨을 멈추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겨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나그네는 주위를 경계하며 살금살금 마당으로 내려서더니 망설임 없이 곧장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 힘든 와중에도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목표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장독대에 도착한 나그네는 주머니에서 초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그것을 돌 위에 올려놓아 주위를 밝혔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온 삽으로 큰 간장독 주변의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이 매우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놈이 독을 깨트리거나 드러내고 그 밑을 파보려는 것이 분명했고 그 과정에서 집안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는 속셈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비록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대대로 내려온 장독을 낯선 도적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지게 작대기를 고쳐쥐고 발소리를 죽이며 장독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워낙 커서 박서방의 발자국 소리는 묻혀버렸고 나그네는 땅을 파느라 정신이 팔려든 뒤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독 주변의 흙을 어느 정도 파내더니 삽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독을 잡고 끙끙거리며 들어 올리려 애를 썼습니다. 그 무거운 독이 꿈쩍도 하지 않자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칼끝으로 독의 뚜껑과 몸통 사이를 쑤셔 넣어 억지로 열려는 듯 했는데 그 모습을 본 박서방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장이 든 독을 저런 식으로 다루다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서방은 나그네와의 거리가 5 발자국 정도 남았을 때 걸음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나그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자 장독대 위로 나그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단검을 다시 집어넣고는 보찜을 가져와 독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찜을 풀어 헤쳤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박서방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물건들이었습니다. 금은보화가 아니라 낡은 서책 몇 권과 알 수 없는 주머니들이었는데 나그네는 그것들을 독뚜껑 위에 올려놓고는 마치 제사를 지내듯 절을 2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행동에 박서방은 공격하려던 것을 멈추고 잠시 당황하여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적이 훔치기 전에 절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상황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절을 마친 후 다시 독 뚜껑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뚜껑이 조금씩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밤 공기를 갈랐고 박서방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남의 집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도둑질임이 분명했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이놈, 거기서 당장 멈추지 못할까? 라고 소리치며 나그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나그네는 화들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으나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몸을 비틀어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돌아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주인장, 오해입니다. 진정하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한 박서방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나그네를 위협했습니다. 내 이놈, 도적질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려느냐. 내 오늘 너를 잡아 관아에 넘기리라. 박서방의 고함 소리에 나그네도 표정을 굳히며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2 사람은 장독대 좁은 공간에서 대치하게 되었는데 나그네는 박서방이 휘두르는 작대기를 날렵하게 피하며 제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나는 도적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닥쳐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장독을 깨고 무엇을 훔치려 했느냐 라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마당에서 벌어지는 격투는 점점 격해졌고 박서방의 작대기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위협적인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나그네는 박서방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잡힐 생각도 없어 보였기에 요리조리 피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서방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나그네가 박서방의 손목을 낚아채 작대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힘에서 밀려 바닥에 넘어졌고 나그네는 그의 위에 올라타 제압하려 했습니다. 박서방은 사람 살려, 도둑이야 라고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고 안방에 있던 아내가 비명 소리를 듣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깔려있는 것을 보고 부엌에서 들고 나온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그네는 예상치 못한 아내의 공격에 당황하여 박서방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서방은 얼른 일어나 아내를 등 뒤로 보호하며 다시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박서방 부부 대 나그네의 대결 구도가 되었고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그네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정말 답답하구려. 나는 당신들을 해치러 온 게 아니오. 저 도간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만 하려던 것뿐이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그게 바로 도둑질이다. 남의 집 독을 왜 내 놈이 확인한단 말이냐. 라고 반박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결심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저 독은 내 아버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나그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서방 부부를 멍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산이라니. 이 집과 장독은 박서방의 조부 때부터 내려온 것인데 낯선 나그네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미친놈.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이 집은 우리 집안 대대로 살아온 터전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나그네는 한숨을 내쉬며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30년 전 어릴 적 헤어진 형님을 찾아 헤매다 이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독 밑바닥에는 우리 형제만이 아는 표식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형님이라니. 자신은 외동아들로 자랐고 형제라고는 없었기에 나그네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표정이 너무나 절박하여 박서방은 잠시 공격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그네는 천천히 독 쪽으로 다가가며 확인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요. 라고 말하며 독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박서방은 저지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지 갈등했으나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나그네는 젖먹던 힘을 다해 꽁꽁 얼어붙은 독뚜껑을 비틀었고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독안에서는 첵첵한 간장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독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어둠 속이라 내용물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촛불을 가까이 들이대며 안을 비추었고 박서방과 아내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간장 위로 둥둥 떠 있는 것은 단순한 메주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먹인 종이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가 간장독 안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평생 이 독을 열고 닫으며 간장을 퍼먹었지만 저런 것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그네는 떨리는 손으로 그 꾸러미를 건져 올렸고 간장이 뚝뚝 떨어지는 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나그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가 간장독에서 나와 차가운 눈밭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세 사람의 시선은 일제히 그곳에 꽂혔습니다. 박서방은 침을 꿀꺽 삼키며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아내 역시
부직갱이를 가슴에 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나그네는 떨리는 손길로 꽁꽁 얼어붙은 기름종이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는 듯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종이 끝자락을 펄럭이게 했지만 나그네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이내 마지막 매듭이 풀리며 꾸러미의 내용물이 세상 밖으로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흐릿한 달빛과 흔들리는 촛불 빛을 받아 번쩍이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라 좋기 수백 냥은 되어 보이는 엄청난 양의 엽전이 붉은 실에 꿰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 몇 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과 아내는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거금에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고 잠시 동안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적질을 하러 온 줄 알았던 나그네가 오히려 집안의 장독에서 보물을 꺼내 놓았으니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엽전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서방을 향해 머리를 땅에 박으며 큰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재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나그네의 입에서 나온 형님이라는 호칭과 갑작스러운 큰절의 박, 서방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당신 같은 아우를 둔 적이 없소.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고개를 들지 않고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기 전에는 눈을 감지 말라고 말입니다. 박서방은 나그네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나그네가 겨우 고개를 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사연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님께서는 등짐장수로 전국을 떠돌다 이 고개에서 큰 눈을 만나 조난을 당하셨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죽어가던 아버님을 발견하고 업어다 살려주신 분이 바로 형님의 선친이셨습니다. 박서방은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듯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눈 속에서 다 죽어가는 낯선 장사꾼을 데려와 겨우내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그네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겨우 목숨을 건지셨지만 가진 돈이 없어 은혜를 갚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선친께서는 사람 목숨을 구하는데 대가가 무슨 소용이냐며 오히려 보찜에 미숫가루와 집신을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은혜에 감복하여 훗날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다고 맹세하셨고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모아두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뜨시게 되어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강원도 산골 박진사댁 장독대에 내가 몰래 묻어둔 것이 있으니 때가 되면 가서 전하고 은혜를 갚거라 하셨지요. 박서방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니, 그럼 이 돈이 다 우리 아버지가 살려준 값이라는 말이오? 그리고 장독대에 묻어두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이 댁에 몰래 들러 은혜를 갚으려 하셨으나 선친께서 워낙 대쪽 같은 분이라 돈을 받지 않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손님처럼 들어와 가장 안전하고 변하지 않을 곳인 간장동 밑바닥에 이 꾸러미를 숨겨두고 가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형님네 살림이 어려워지거나 급히 필요할 때 발견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너무 깊이 숨기는 바람에 이렇게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제야 박서방은 나그네가 왜 밤마다 부엌과 장독대를 기웃거렸는지, 왜 장독을 깨뜨리려 했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은혜를 갚으러 온 효자였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스르르 떨어뜨리며 나그네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자네를 도적으로 몰아 죽일 뻔했구려. 내 이 미련함을 어찌하면 좋겠소. 박서방의 눈시울도 붉어졌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역시 감동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차가운 눈밭 위에도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에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밤중에 몰래 행동했는가? 그 칼은 또 무엇이고? 나그네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바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우물가에서 들으니 형님네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제가 갑자기 큰 돈을 내밀면 놀라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그 사이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형님이 변하셨을까봐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묵으면서 형님의 인품을 지켜보았는데 역시나 선친을 닮아법 없이도 사실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칼은 산적들을 대비해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던 것입니다. 밤에 몰래 독을 확인하려 했던 것은 제 손으로 직접 찾아서 형님께 정식으로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뚜껑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아 애를 먹었고 본의 아니게 형님을 겁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서방은 허 웃으며 나그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라니 당치 않네. 자네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의심만 한 내가 부끄러울 뿐이네. 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 날도 추운데 밖에서 이러다간 입 돌아가겠네. 세 사람은 엽전 꾸러미와 비단 주머니를 챙겨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랫목에 꾸러미를 내려놓자 방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귀한 인삼 씨앗과 황금빛 벽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이것은 돈보다 더 귀한 종자입니다. 아버님께서 형님네 농사가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을 뒤져 구하신 것들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벽시를 만져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작은 친절이 30년의 세월을 건너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대신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을 벅벅 긁어 남은 쌀을 모두 씻어 안치고 아껴두었던 마른 생선도 꺼내어 찜을 했습니다. 비록 반찬은 변변치 않았지만 마음만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서방은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탁주 한 병을 꺼내왔고 나그네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자, 한 잔 밖에 내 자네를 아우로 생각하고 주는 술일세. 박서방의 말에 나그네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으며 형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술이 한숨배 돌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그스름한 취기가 올랐고 말문도 트였습니다. 박서방은 나그네에게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고 나그네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박서방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은 시들 줄을 몰랐고 밖에서 휘몰아치던 눈보라 소리도 이제는 정겨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차려온 따뜻한 밥상 앞에서 세 사람은 배불리 먹고 크게 웃으며 그동안의 공포와 긴장을 털어버렸습니다. 나그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초가집의 낡은 석가래를 울렸고 박서방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서방은 나그네에게
엽전 꾸러미의 절반을 뚝 떼어 내밀었습니다. 이보게, 이것은 자네 아버님이 남기신 것이니 자네도 마땅히 가져가야 하네. 우리에게는 이 종자와 약간의 돈이면 충분하네. 하지만 나그네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는 장사로 꽤 많은 돈을 벌어 먹고 살만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형님의 몫입니다. 만약 제가 도로 가져간다면 저승에 계신 아버님께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받으라며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박서방이 그 돈으로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짓고 나그네는 종종 들러 수확물을 나누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네 집 사랑방의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칼을 갈던 서늘한 소리 대신 구수한 예리하기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눈 덮인 산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서방은 나그네를 위해 아랫목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었고 나그네는 보찜을 베개 삼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박서방 역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잠자리에 들며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낯선 이가 귀한 손님이 되어 돌아온 이 밤, 박서방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눈 쌓인 장독대를 비추자 어젯밤에 소동이 있었던 깨진 독 틈새로 영롱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박서방의 아버지와 나그네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는 축복의 신호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낯선 발자국 소리가 두렵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갑게 기다려질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의 우환이라 여겼던 일이 오히려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였음이 밝혀졌으니 박서방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 가득 따스한 온기를 채우니 지난밤의 소동이 마치 아득한 꿈결처럼 느껴지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고 온 세상은 눈부시게 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채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여느 때보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는데 코끝을 스치는 새벽 공기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상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조차 수정처럼 맑은 빛을 띠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깨진 독조각들이 널려있던 장독대 주변도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보였고 박서방은 그곳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아침밥을 짓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도마질 소리가 여느 때와는 달리 경쾌하고 리듬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굴뚝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며 구수한 밥 냄새를 온 마을에 퍼뜨렸고 그 냄새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냄새가 아니라 풍요와 안정을 알리는 향기 같았습니다. 아내는 밤새 물에 불려둔 쌀을 정성껏 안치고 아껴두었던 미역을 꺼내어 국을 끓였는데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마음만은 이미 천석군 부자가 된 듯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위해 특별히 달걀찜까지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는 두려움 대신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그네 역시 일찍 잠자리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와 박서방과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아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형제처럼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빗자루질을 하며 형님,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올해 농사는 대풍이 들겠습니다라고 덕담을 건넸고 박서방은 자네가 복을 몰고 왔으니 당연히 그럴 걸세라고 화답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날선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눈을 치우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쌓인 눈더미 위로 참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는 소리마저 두 사람의 화해를 축하하는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아침 밥상은 소박하지만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정겨운 기운이 감돌았는데 세 사람은 둥근 소반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그네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세상 천지에 이보다 맛있는 밥은 없을 것입니다. 형수님의 손맛에 제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듯합니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아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연신 나그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먼 길 가시는데 든든히 드셔야지요. 부족하면 더 있으니 말씀만 하세요라고 살갑게 챙겼습니다. 박서방은 두 사람이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국물을 들이켰는데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그네는 이제 떠날 채비를 서둘렀는데 그는 보찜을 다시 단단히 묶고 신발끈을 고쳐매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가 정성껏 싸둔 주먹밥과 말린 감, 그리고 집신한 켤레를 챙겨 들고 나와 나그네의 보찜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형님, 이미 과분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사양했으나 박서방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가는 길에 배고프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눈길이라 신발이 금방 젖을 테니 여분으로 가지고 가게. 이건 형으로서 주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게라며 박서방은 나그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선 박서방. 부부는 나그네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눈 쌓인 마을 길은 고요하고 평온하여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나그네는 두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하며 형님, 형수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는 대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서방은 나그네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몸조심해서 가시게. 언제든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들러서 쉬어가고 우리는 자네를 친동생처럼 기다리고 있을 걸세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내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부디 건강하세요 라고 작별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그네는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고 박서방 부부는 그가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얀 눈길 위에 찍히는 나그네의 발자국은 멀어질수록 작아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만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크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박서방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여보, 이제 우리도 들어가세. 날이 춥네라고 말하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초가집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어쩐지 더 튼튼하고 든든하게 느껴졌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희망의 신호탄처럼 힘차게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박서방은 아랫목에 놓인 엽전 꾸러미와 종자 주머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재물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은 덕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하니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엽전의 일부는 빚을 갚고 낡은 농기구를 새로 장만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훗날을 위해 땅을 조금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저 씨앗들은 다가오는 봄에 가장 기름진 땅에 심어 정성껏 가꾸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와 나그네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 며칠 간격으로 눈이 내렸지만 박서방네 집에는 더 이상 한기가 들지 않았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사랑방 문을 고치고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바르며 봄을 기다렸고, 아내는 솜을 두둑이 넣어 이불을 새로 누비며 다가올 새 계절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네 집에 낯선 손님이 다녀간 후 얼굴색이 좋아지고 살림이 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찾아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서방은 그저 돌아가신 아버님의 옛 친구 아들이 찾아왔었다라고만 둘러대며 겸손하게 웃어넘겼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술을 대접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산등성이에 쌓인 눈이 녹아 계곡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산골 마을에도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 땅이 녹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자 박서방은 나그네가 주고 간 황금빛 벽시와 인삼 씨앗을 꺼내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씨앗 하나하나를 심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이며 흙을 덮어주었는데 그 정성은 마치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게 대지를 비추었고 봄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박서방의 구릿빛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씨앗들은 박서방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박서방네 논과 밭은 온통 푸른 물결로 넘실거렸는데 다른 집 농사보다 유독 작황이 좋고 병충해 하나 없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특히 나그네가 준벽시로 농사지은 벼는 줄기가 굵고 이삭이 많이 달려보는 이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농사가 잘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과 나그네의 선물 덕분이라 여기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힘이 부치는 노인네 밭을 대신 갈아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집에 몰래 쌀자루를 가져다 놓기도 하며 자신이 받은 복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고 그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 들판이 출렁이는 수확의 계절이 오자 박서방네 마당에는 태가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곡간은 곡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가장 잘 여문 굿쌀을 따로 담아 정성껏 밥을 짓고 술을 빚어 장독대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나란히 서서 깨진 독이 있던 자리에 절을 올리며 조상님과 나그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도 편안하시고 그 나그네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마치 그들의 기도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수확을 마친 후 박서방은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 초가 지붕을 걷어내고 튼튼한 기와를 올렸으며 담장도 새로 쌓아 번듯한 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을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고쳐서 언제든 손님이 오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사랑방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지나가는 과객은 누구든 쉬어 가시오라는 팻말을 세워두었는데 이는 언젠가 다시 올지도 모를 그 나그네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박서방네 집은 산골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고 따뜻한 집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 부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잘 익은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마치 옛날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추운 겨울밤에 떨고 있었겠지요? 라고 묻자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야. 위기가 기회가 되고 낯선 사람이 귀인이 되니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박서방네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눈 내리는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고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열고 밖을 한번 내다보았는데 눈 덮인 마당이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세상 모든 나그네들이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잠들기를 기도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이 눈 쌓인 마당을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옛적 산골 마을에 눈보라 치던 밤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 속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박서방 부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짐일랑 모두 내려놓으시고 박서방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밤바람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이 옛 이야기를 전해주는 속삭임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꿈속에서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